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엑스파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K방산에서 굉장히 효자 상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무죠. 천무 다연장 로켓. 이게 뭐 지금 뭐 폴란드에서도 히트 쳤고 이제 앞으로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지금 UAE에서 난리 났고 사우디에서 난리 났잖아요. 특히 UAE 사우디에서는 이제 실전 겪으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됐는데,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K방산 지금 압축 성장에서 잘 쫓아왔는데 지금이 중요하다. 뭘로?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오리지널리티하게 혁신해서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천무가 해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엑스파일 시간에 천무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이에요. 2.0. 우리가 그냥 천무2 이러면서 이상해. 이거 좀 올드해. 그런데 천무 2.0 하면 뭐야? .com 갖고 조금 우리가 좀 디지털화된 것 같고 좀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천무가, 천무 여러분 뭐고 들어가요? 우리 로켓도 들어가지만 우리 한국판 에이타킴스라고 해서 탄도미사일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뭘로? 대함미사일로 쓰자. 이런 생각이 나온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지금 천무가 여러분들 수출이 꽤 됐잖아요. 그래서 천무에 관심 갖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베트남,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중국 해군의 위협이에요.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해양 영토 확장을 하면서 빈번하게 해양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금 해군력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베트남도 함량 미달이죠, 해군력은. 필리핀도 뭐 말하면 뭐합니까? 인도네시아도 지금 뭐 중국 때문에 잠수함 도입한다고 하고 뭐 우리한테 잠수함 도입해서 뭐 문제도 좀 있었지만 돈 안 내서 또 돈을 안 내, 인도네시아 애들은. 아무튼 이런 거 있었지만 얘네가 지금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뭐냐? 중국의 해양 세력 위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천무에 들어가는 저 탄도미사일로 요거 대함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겠냐, 굉장히 많은 문의를 우리한테 해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이걸 연구한 결과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대구경의 로켓도 나가고 우리가 전술 탄도미사일도 나가거든요.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이거를 대함미사일로 바꾸자. 이런 계획을 지금 천무 2.0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하시네. 역시 저하고 이제 작전본부 하다 보니까 우리 PD님도 예전에 중국이나 소련이 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 좀 물어보시네. 맞아, 예전에 냉전 6, 70년대 소련이 이걸 했었어요. 뭐냐면 소련이 미사일은 많은데 뭐가 안 돼? 해군력이 안 되잖아요, 미국한테. 근데 소련이 제일 무서웠던 게 당시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거든. 미국 항공모함만 때려오면 그래서 야, 우리도 잠수함 내보내서 미국 항공모함 견제하고 비행기에서 뭐 대한미사일 막 날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로도 불안한 거라, 소련이. 그래서 뭘 했냐면, 야, 우리 미사일 잘 만들잖아. 우리가 탄도미사일로 저 미국 항공모함을 한번 때려잡는 그런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해서 소련이 원래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중에 R-27이라고 했거든요. 요거를 개조해서 여기에다가 종말 유도 장치를 달아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오면 그 미국 항공모함을 탄도미사일로 때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련이. 그래서 한번 이거 했어. 70년대 때 막 이걸 연구를 했는데 이 R-27 탄도미사일이 마지막에 꽂힐 때 거의 마하 4, 5 정도로 꽂혀요. 근데 이 마하 4, 5 정도로 꽂힌 애를, 우리가 항공모함 크지? 하늘에서 막 큰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요만하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종말까지 유도해서 마하 4, 5로 꽂힌 애를 항공모함에 정확히 한다? 이게 힘들었다고, 당시 기술로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정확히 못 꽂히면 탄도에다가 좀 뭘 달까? 그래서
여기다 핵탄두를 날려요. 그래서 바다 한가는 데에서 미 함대 쪽에다가 그냥 핵을 꽂아버리자 이런 식으로 소련이 해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야, 핵 쓸 거면 우리가 굳이 함대에다 핵 쓸 필요가 있냐? 차라리 그냥 본토에다 꽂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이게 흐지부지 돼요. 흐지부지 됐는데 이 다음에 도전한 게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중국이에요. 중국이 도전을 해요. 중국이 근데 2010년대에 둥펑 21D라는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중국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네가 쳐놓은 돌연선으로 미 함대가 못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거리가 긴 탄도미사일로 아주 먼 곳부터 공격하자라고 해서 이제 둥펑 21D가 나왔는데 얘가 이 둥펑 21은 이제 기술이 좋아졌잖아. 종말 유도도 되고 계속해서 중간에서 인공위성이나 이런 정찰기나 인공위성들이 중간에서 계속 데이터를 주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미 함대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계속 중간 데이터 링크 받으면서 갖고 종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얘가 마지막에 들어간다. 이렇게 둥펑 21D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전 세계 최초로 배치된 대함 탄도미사일을 중국이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YJ-21이라고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도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발했어요. 그래서 둥펑 21D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무려 1,400km. 그다음에 이 YJ-21은 사거리가 1,000km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해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놨어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심을 했어요. 야, 탄도미사일로 어떻게 지금 그 조그만 배를 타격을 해? 이거 안 돼. 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엉뚱한 애들이 이걸 해내죠. 후티 반군이 이거를 작년에 해냅니다. 이게 홍해 남부 해역을 통과하던 그리스 선적의 대형 벌크선이 있었어요. 이게 조그라피아라고 있었는데 이 조그라피아가 가고 있었는데 얘를 후티 반군인데 얘네가 탄도미사일이 많거든. 이걸로 때리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여러 지금 공작선이 떠서 이 공작선들이 이 조그라피아호의 위치를 계속 전송해 줬어요. 그래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이 탄도미사일이 계속 그 위치 데이터 링크를 받으면서 명중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진짜 세계 최초의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 사례예요. 그리고 미 해군에 따르면요. 작년 2월 26일까지 무려 후티 반군이 32발의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이 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한 발이 여기 지금 아까 조그라피아에 명중했고 나머지 10발은 미 해군에 의해서 요격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21발은 실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봐요. 이거 지금 후티 반군이 굉장히 지금 제한된 민간 기술로서 이걸 한 거였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국이나 미국 아니면 러시아 같이 강대국들이 최첨단의 군사 기술을 사용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차원이 다를 거란 말이야. 북한도 충분히 반군도 할 수 있는데 북한 물론 굉장히 불량 국가고 지금 유사 국가긴 하지만 얘네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미사일에 지금 올인한 애들인데 이거 안 하겠어요? 하지. 그렇다면 저 북한도 탄도미사일도 많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후티 반군 따라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다고. 그렇다면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은 우리한테 좀 위협이 될까?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지스함이 지금 4척 있잖아요. 정조대왕급이 2척이 또 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 뭐예요? 전부 다 탄도미사일 요격용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함대 광역 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쟤네가 대함 탄도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뭐가 나와요? 이제 한국형 이지스함이 이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거든. 탄도미사일 날라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격 수단을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리의 골칫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 사실 우리 이지스함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뭐예요? 우리 국토를 방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애들이 대함 탄도미사일을 쏘므로 해서 자기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거든. 그럼 뭐예요? 미사일이 모자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먼저 찾아내서 제거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탄도미사일도 충분히 대함미사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해양 세력 위협에 대응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뭐였다?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기술, 또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천무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천무가 천무에서 발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함미사일 공격 기능만 넣으면 우린 충분히 중국의 해양 세력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이런 요구 세력 때문에 우리가 천무 2.0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이미 이거 만들고 있어요. 미국도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 있죠. 에이타킴스라고 있잖아요. 하이마스에서 나와요. 에이타킴스. 이 에이타킴스 전술 탄도미사일에다가 요거를 좀 개량한 게 있어요. PRSM이라고. 이게 Precision Strike 미사일이라고 해서 정밀 타격 미사일인데 여기에다가 대함 탄도미사일 기능을 미국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전략이 뭐냐면 대함 탄도미사일이나 SM-6 같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할 수 있게 소형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지금 태평양에 여러분들 중국 근처에 그러니까 중국부터 태평양 여기 필리핀 쪽에 보시면 섬들이 엄청 많아요. 섬들이 엄청 많거든. 여기에다 짱 박아둔 거예요. 여기에다가 미국이 개발한 대함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여기저기 짱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미 함대가 접근해 왔을 때 중국이 첫 번째로 대함 미사일을 막 날리잖아. 중간에서 얘네가 다 요격하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함대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함대가 일전을 가교하고 미 함대한테 접근했을 때 이 가까스에 곳곳에 숨어있는 무인도에 숨어있는 이 미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이 중국 함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다 무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숨겨놓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 주변 섬에다가 이런 시스템을 묻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을 이미 개발했고 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태평양에서 밀고 들어오는 미 해군을 막는 게 중국의 목표예요. 일단은 여기에 들어간 대한 탄도미사일은요, 여러분들 뭐가 돼야겠어요? 우리가 아까 중국의 예에서도 봤고 후티 예에서도 봤잖아. 뭐가 돼야 돼? 데이터 링크로 중간 종말 유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딱 보거나 아니면 무인 정찰기나 아니면 AWACS 같은 게 딱 보면서 적을 탐지하죠. 그 위치를 계속해서 전송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해 전파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전송해 주면 만약에 대함 탄도미사일 천무 2.0 대함 탄도미사일 딱 발사했다. 어떻게 돼요? 가면서 계속해서 위치 정보를 어떻게 돼요? 갱신해줘요. 그래서 마지막 지점까지 정확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제 생각에 표적이 큰 항공모함이 아니라 이 정도 능력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이지스함 한 10,000톤 정도 되는 거죠. 이지스함 이거 하나 여러분 이지스함 한 척에 1조인데 탄도미사일 한 발로 1조짜리 하나를 두 동강 낸다고 생각해봐. 이건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라니까. 그래서 지금 뭐예요? 동남아시아가 난리 난 거죠. 이게 필리핀, 제가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여러분들 베트남은 공산국가인데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K9 사간 거. 지금 베트남은 모든 무기 체계를 서방제로 바꾸려고 해요. 왜? 중국하고는 철천지 원수거든. 그리고 베트남이 가장 본 게 뭐예요? 한국 제목이라고. 저거 사면 되겠는데. 자, 저건데.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중국의 해양 패권 때문에 동남아시아가 난리 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도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도 난리 났잖아요. 특히 지금 러시아의 직접 공격권 하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발트 3국이죠. 그렇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폴란드 또 폴란드, 핀란드도 지금 러시아의 직접 공격권에 놓여 있는 애들이야. 벨라루스는 지금 지금 완전 러시아 지금 괴뢰국이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발테나 이런 데에서 접근해오는 러시아 함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값비싼 지금 뭐예요? 순항 미사일 형태의 대함 미사일만 있는 거 아니라 한 발에 보내버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대함 탄도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우리 천무 2.0 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탄도 제일 두꺼운 거 있죠. 탄도 미사일급은 이게 160km가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300mm급 이 유도 로켓은 이게 거의 한 300km 날아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160km급을 대함 탄도 미사일화하고 이게 성공이 되면 나머지 것도 같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세트로 연결돼서 만약에 다 개발이 완료되면요. 사정거리 300km급의 대함 탄도 미사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국하고 해역이 넓어요. 연못이에요. 남중국해 연못입니다. 반원 그려서 160km, 300km 그려보면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해역이 다 들어와요. 리투아니아, 발트 3국도 마찬가지죠. 발트에 넓은가요? 아니에요. 발트에서 160km 한번 거보고 300km 한번 거보면 대부분 다 들어와요. 더군다나 이 대함 탄도 미사일은 요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 서방이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지스함 체계만 요격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함대의 대함 방공이 서방제보다 못하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상 대함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대국의 해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들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좋은 무기체가 되죠. 더군다나 또 뭐가 있어? 우리는 이 무기를 어떻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천무 발사 차량에서 땅도 공격할 수 있고 바다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를 같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 플랫폼 하나로 탄종만 바꿔가면서 바다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지상에 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가 있어요 또? 우리 한국제, 우리나라의 그 천궁2 지대공 방어 시스템. 이거까지 같이 세트로 해봐. 어떻게? 육해공 다 막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딴 나라 거 사지 말고요. 그냥 한 나라에서 다 사면 돼. 한 나라에 다 사면 돼요. 그럼 다 막아요. 내가 보장한다니까, 진짜. 다 된다니까. 지금 수출 실적이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천무에서 천무 2.0로 진화하면서 이 천무 2.0이 대함 탄도탄으로 바다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사용자 측 입장을 엄청나게 고려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는 천무 2.0 세트 하나 들어오면서 탄종을 바꿔가면서 바다에 있는 적 그리고 지상에 있는 적을 전부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뭐 어떻게 돼요? 걱정이 없어지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천무 같은 건 날아가면서 이제 고폭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천무가 가장 이제 좋은 건 날아가면서 이제 확산탄 같은 걸 확 뿌려요. 땅에 날아갈 때. 그러면 이제 확산탄이 쫙 뿌려서 그 뭐 축구장 운동도 한 4개 면적이 완전히 초토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천무가 발사할 수 있는 이제 탄도 로켓은 이제 에이타킴스 같은 거죠. 우리나라 KTSS 요거는 탄두 중량이 500kg고요. 보통 270mm 로켓 같은 경우는 탄두 중량이 100kg가 조금 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치 헬기가 쏘는 헬파이어 전차 때려잡는 게 9kg거든, 탄두가. 근데 이거 10배가 넘는 탄두가 만약에 여러분 탄도 미사일 또 어떻게 꽂죠? 수직으로 꽂히죠? 함교에 100kg 넘는 탄두가 함교에 꽂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이 배 자체를 두 동강은 못 내도 전투 불능됩니다. 함교 다 작살나요. 더군다나 이건 우리 천무는 이거 몇 발 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12발 쏠 수 있죠. 12발 쏠 수 있어요. 12발. 각각 표적 지정을 한 다음에 각각 데이터 링크 받으면서 12발 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160kg짜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몇 발이에요? 2발 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탄두가 500kg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kg 맞으면. 그건 사실 배가 두동강 같겠죠. 그러니까 500kg짜리도 동시에 2발을 쏘서 각각 유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좋죠, 사실. 근데 대한미사일 같은 거는 뭐예요? 일단 방어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적 함을 때려 부시는 거니까. 지상에서. 그렇잖아요. 지상에서 적 함을 때려 부시는 거니까 이건 방어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런 무기는 사실 딴지를 못 걸어. 방어 성격이 강한 무기 때문에. 그런데 천무 입전용에서 우리가 에이타킴스 같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다가도 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도 로켓에도 270mm 유도 로켓에도 이 기능을 집어넣은다면 굉장하죠. 이거 한꺼번에 유도 로켓 같은 거 12발 쏘는데, 그러면 중국 해군이 더나 이게 300km 날아가잖아요. 중국 해군이 뭐예요?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무기 체계는 벤치마킹을 서 선진국 수준까지 따라가는 건 사실 조그만 노력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한테 시달리고 있던 나라들이 우리 한국산 무기 체계로 이 시름을, 이 고민을 털어낸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을 우리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무기 체계 개발 계획이 있다. 우리는 끝까지 해서 해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은 뭐가 있냐면 무슨 무기 체계 개발 계획이 있다 하다가 돈 때문에 중간에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방금 전에 뭐 미국도 이런 무기 체계가 있다고 했는데, 얘네가 이거 만약에 이거 하다가 야 예산 때문에 안 되겠는데 만약에 엎어졌으면 얘네가 누구 거 선택하겠어? 우리 거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가 입도 선미할 수 있는 우리 앞선 기술력으로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서 소비자의 선택을 우리가 강요할 수 있다고요.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어떻게 야 사 이거라며 왜 안 사?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온 것 같아요. 적어도 천무 2.0에서 제가 지금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슴이 막 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엔지니어들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천무 2.0의 새로운 진화. 근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2.0이 아니라 3.0이 나왔던 얘기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3.0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샤르 엑스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